고전파의 이론은 뭐냐면은 이 세 개의 그 경제적인 계급이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생활 수준이 낮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돈을 주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돈을 받으면 그냥 먹고 자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 저축할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계급이 자본가하고 지주인데 지주들은 땅을 이제 물려받아서 귀족들이니까 갖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이 벌리면 사치성 소비에 쓰는 거죠. 사냥 그리고 뭐 무도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돈 다 쓰고. 근데 이제 이 고전파의 주장은 그래서 자본가들한테 유리한 체제를 만들어야 경제가 발전한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들은 돈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기계를 사고 이 공장을 짓고 해가지고 생산성을 올리는 사람들이고 지주계급들은 돈이 있으면 낭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고전파는 뭐냐면은 이 고전파 경제학의 더 개인주의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 이런 건 없고 그냥 다들 개인인데 그 개인들이 합리적으로 자기 이기심에 따라 선택을 하면 경제가 잘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신고전파 경제학의 중요한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경제학은 주어진 소득, 재산 그리고 권력의 분배를 일단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를 개선할 수 있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신고전파 경제학입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윤리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어떤 사회 변화가 한 사람이라도 해치면 이거는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쬐끄만 나라가 하나 있어요. 에쿠아토리알 기니, 그러니까 적도 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뭐 인구 한 100만 이렇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30개 나라 안에 들던 나라인데 갑자기 기름이 났어요. 기름이 나가지고 국민소득이 확 올라가면서 한때 국민소득이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기름을 말하자면 대통령 가족과 그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진짜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위스에 가서 별장 갖고 페라리 몰고 다니면서 사는데 국민들은 예전하고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고치려면 그 대통령 가족한테서 뭔가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신고전파에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우리는 못 주겠다 하면 안 갖고 와야 돼요.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이 신고전파가 훌륭한 점이 많은 이론이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체제 수능적인 이론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재산 관계, 기본적인 소유 관계, 힘의 분배 이런 거를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해볼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힘과 돈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듣기 좋은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서 이 신고전파 경제학의 이론을 모르면 사회를 다스리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고 나쁜 점이 뭐고 어떤 한계가 있고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확실히 지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학파들이나 그런 것들이 좀 나오니까 저는 아예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왜 내가 저런 걸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밀접하게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그렇죠. 이게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제 힘이 워낙 세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이론이 생각하는 가정을 받아들이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건데 맞지. 물론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근데 이게 그것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바보든지
아니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지. 그래서 사회 전체가 더 이기적이 되고 협동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론들을 보면 이기심만이 인간의 동기가 아니고 인간의 동기라는 거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다 여러 가지를 갖고 있다. 결국 제도를 바꾸면 사람들이 바뀐다는 이론이거든요. 근데 신고전파 같은 경우는 인간이 그렇다 하고 시작을 하니까 바꾸지를 못하고 이기적인 사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고전파 이론이 뭐 특별히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한 이론이 너무 독주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보는 시각이 좁아집니다. 실제로 세계를 보면 한 가지 이론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싱가포르. 잘 사는 나라죠. 부자 많고. 운영이 잘 되고 깨끗하고 잘 사는 나라인데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뭐 경제학 서적에서 본다던가 뭐 경제지 같은 데서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는 자유무역을 했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경제가 발전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못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토지의 90%가 국가 소유고 주택의 80% 이상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택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국민 소득의 20% 이상을 국영기업에서 생산을 해요. 이런 얘기 못 들어. 그래서 제가 저 밑으로 이제 와서 뭐 박사하겠다는 학생들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너한테 신고전파 해라 뭐 마르크스주의 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될 게 이런 싱가포르를 혼자 설명할 수 있는 경제 이론이라는 건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라. 그 막 마르크스 학파인 것 그럼요, 같기도 예. 한데 갑자기 또 그러니까 이 학파도 싱가포르는 뭐냐면은 조그만 도시국가의 인구밀도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문제, 토지 문제 해결 안 하면 정치가 안 돼요. 그러면 경제도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나라 가면 가난한 사람들도 집은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염가에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편으로 완전 사회주의고 한편으로 완전 자유방임주의잖아요. 무슨 어떤 특정 경제 이론을 갖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경제를 만들겠구나 하고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자기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실용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예를 들어보면 이제 유럽 북쪽에 가면 스웨덴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복지 국가의 뭐 거의 뭐 대표 선수 같은 나라고 대규모의 복지를 하고 이러려다 보니까 뭐 세금도 굉장히 높고 뭐 이런 나라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평등한 나라를 만들었거든요. 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게 평등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 우리나라 재벌보다도 더 큰 재벌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집단이죠, 뭐. 그거 하나가 GDP의 30%를 생산합니다. 어떤 회사예요? 이게 발렌베리라는 집안인데, 발렌베리. 그 뭐 통신 쪽에 에릭슨, 그다음에 가전회사 일렉트롤룩스, 최근에 그 코로나 백신 개발한 아스트라제네카, 뭐 스칸디나비아 항공, 뭐 하여튼 거의 모든 회사가 이 집안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요즘에 이제 좀 줄었는데 한때 70년대에는 스웨덴 노동자의 40%를 이 기업 집단에서 고용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그게 스웨덴 주식시장의 40% 이상이 됐어요. 요즘도 막 30%가 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거의 나라 경제의 40%를 이 한 기업 집단에서 잡고 흔드는 겁니다. 너무 독점 아니에요? 원래 스웨덴은 좀 평등한 나라 아닌가요? 재벌 하나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마나 경제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는데 부족한가 이제 좋은 예인데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면 이런 뭐 재벌 같은 거 다 없애고 세금 많이 걷고 복지 많이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스웨덴은 이 기업을 깨려고 노력을 하느니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고 이 기업을
거기에 동참시키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I think that every company has an important role in society. We have a responsibility vis-à-vis society. 그렇게 많은 기업을 뭐 개수로 하면 뭐 100개, 200개 뭐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렌베리 가족의 그 재벌가의 사람들은 대단한 부자가 아닙니다. 네? 왜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기업의 이윤이 대부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 20개 가까이 되는데 재단으로 들어가요. 아, 뭐 병원이나 뭐 네. 이런 학교 이런 것들. 병원, 학교, 그다음에 뭐 연구 기금 주는 재단, 뭐 이제 여러 가지 재단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개인들은 돈을 거의 안 받습니다. 개인적인 재산이 뭐 500만 불, 1000만 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명이 스웨덴 100대 부자 리스트에도 못 들어갑니다. 네. 100억 정도밖에 안 돼. 숨겨놓은 건가? 저도 처음에는 뭐 어디다 숨겨놨겠지 했는데 그 북구 나라들은 엄청나게 투명성이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누구 이름을 쳐넣으면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고 세금 얼마 냈는지 다 나온대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주 자세한 거 안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웃지 못할 일이 있었냐면 제 제자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출신인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그 명망 높은 의사였는데 돈을 굉장히 잘 벌었나 봐요. 근데 굉장히 검소해가지고 풍족하지 못하게 살았대요. 근데 자기 형이 이제 좀 커가지고 그 이름을 넣으면 다 체크를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넣었더니 돈을 엄청 벌더래요. 그래가지고 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뭐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그런 식으로 개인의 소득과 그 납세 정보까지 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숨길 수 있는 나라들이 아닌가요? 와, 진짜 개인정보. 우리나라로 치면 네. 개인정보.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자세한 정보는 안 주죠. 그러나 대강 얼마 벌고 얼마 정도? 얼마 세금 냈다는 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의 뭔가 사회적인 제도나 그렇죠. 시스템들이 그래서 뭐 있다. 하여튼 그 굉장히 그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집안이 행동을 하고 존경받는 집안이에요.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상적인 경제 이론 뭐 이런 걸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싱가포르나 스웨덴이 좀 극단적인 얘긴 한데 다른 나라도 그런 게 다 섞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한 얘기를 100% 믿으면 안 된다. 물리학, 화학 같은 정확한 과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리적, 정치적 가정이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